예,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를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 디아스포라 트랙을 제가 코디네이터로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우리의 포맷을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안교회 황도경 목사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리더십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노규성 목사님 온누리 M센터, 그리고 홍광표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이 트랙 리더로 함께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6분의 발제자가 있었으며, 저희들의 사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동안에 한손지포 이후부터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앵코에 우리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앵코에서 얘기한 그대로가 우리 이주민 선교사들이 또 각 관련된 사역자들이 함께 했던 부분입니다. 예, 세계 선교의 흐름이 남반구 선교의 약진이라는 사실, 또 현지 선교 중심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선교로서의 수용성, 충분히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들어왔지요. 반면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이주민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비서구 주도의 선교 촉진, 속인 선교로의 전환 모델, 그리고 지역교회 선교 참여 제시. 그러니까 마치 이 앵코에는 우리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하여 아주 잘 준비된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다만 디아스포라는 가는 분도 계시고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는 분들로 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이미 75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역은 빼고 디아스포라 중에 한국으로 모여진 250만 명 정도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라, 가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KDN이라든지 코디아라든지 ICDM과 같은 단체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기 이주민 선교에 관련해서 이 세계 선교의 흐름과 그리고 한국 지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모델이 여기 디아스포라 이주민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전문가요 챔피언들인 6분의 발제를 통해서 회자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초국가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말이죠. 그리고 제노필로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국가 사람들도 환영하고 포용해주는 이런 부분들, 환대와 포용, 위기와 기회, 이런 내용이 우리의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주민 사역은 정부와의 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줄과 날줄의 차이로서 서로 함께 아름답게 직조해 가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초국가주의에 즈음하고 이곳에서 머무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2세들의 등장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 통합, 그리고 단일 문화권에서의 타문화 사역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귀국 선교사님들의 출연은 우리를 흥분케 하지요. 그래서 속지에서 속인으로서의 선교의 시프트가 이 디아스포라 선교 영역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파송했던 단체나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차원으로서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과연 K-미션으로서 훌륭한 효과와 선한 영향력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교회가 함께하는 차원에서의 모자이크 교회라든지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이주민을 위한 교회, 이주민에 의한 교회, 이것 말고 또 다른 모델이 차후에도 있겠지만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고요. 방향과 기대라는 차원으로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방향과 기대는 원래 주최 측에서 질문을 던져라, 화두를 던져라, 도전을 해라, 어떠한 고착되어져 있는 방향, 솔루션을 두지 말라라고 지침을 주셨고, 거기에 아주 순복하면서 우리가 방향과 기대를 다른 차원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교회, 한국교단, 그리고 파송선교단체들은 이주민 선교, 그리고 이주민 선교사에 대한 그들의 신분에 대한 수용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수용성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있습니다. Korea Immigrant Mission Association. 이제 3년 정도, 그렇지만 이미 15년 전부터 쭉 만들어진 연합회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주민 선교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들과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이주민 이슈에 대해서 대단히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개신교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주민들의 신분에 관련된 인권의 문제라든지 미등록자, 소위 말하는 이런 불법 체류자와 같은 이런 용어들이 꼬리표 따라붙는 이주민들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 선교계와 기독교와 선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고 수용하는지 정부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련 전문 교육 훈련입니다. 한국에는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라고 로잔에서 아예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클래스룸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과연 이 포멀한 인스티튜트에서 그리고 논포멀, 인포멀한 인스티튜트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진 채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지, 차제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그리고 선교단체가 이러한 인스티튜트들을 잘 감당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저의 디아스포라 트랙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앵코위, 지코위 그때 CC 스텝으로 섬겼는데 그때는 뭐 지코인지 지코반지 앵코인지 개코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서 30년 뒤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디지털 세계화 선교에 관해서 여러 프리 컨설테이션 그리고 수많은 디스커스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리팅킹, 리플렉션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플랜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이 부분이 참 인상에 남았는데요. 요 아침에 우리 같이 들었죠. 격동의 위기에 이 4차 혁명 이 시대에 우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 디지털 시대에 돼지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잘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교적인 부분에서 같이 한번 리팅킹, 리플렉션, 디지털 시대의 선교가 뭔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선교지는 뭔지 다시 한번 리팅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시대의 선교지에 대한 재고.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리팅킹 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 온라인 가상 공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땅끝이다. 보시면은 우리 남겨진 과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랄프 윈터의 이 그림 잘 아시죠? 해안선 선교시대, 내지 선교시대, 미전도 종교 선교시대, 그 다음은 뭐냐?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 저희 트랙은 어쩌면 미전도 내치든 선교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선교사에 대한 재고, 디지털 시대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역하는 다문화권 선교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선교사다. 저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다문화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타문화를 포함한 좀 폭넓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디지털 선교사는 나는 뭐 이렇게 챗GPT 모르고 나는 인터넷 컴퓨터 몰라. 아니, 우리가 선교사가 지리적인 경계를 넘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었다면 기술적인 경계도 넘어야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디지털 선교사는 기술적 장벽, 기술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운다면 디지털 기술 어렵더라도 배워야 된다. 언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손끝에서 땅끝으로, 땅끝에서 넷끝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온천하에 다니며, 이 온천하가 보면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의 범위는 온천하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온라인 가상 공간도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전도 대상에 대한 재고,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아바타도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물론 이 아바타는 그 뒤에 조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아바타 만날 때 우리는 아맞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이 V스토리를 시연했는데요. 이 V스토리 안에 우리 박범 목사님께서 직접 시연을 해주셨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미팅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나게 될 익명의 아바타, 어쩌면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 대상에 대한 제고. 자, 인공지능, 요즘 챗GPT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요.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도구적이라면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인공지능은요, 생각을 해요. 막 말을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우리에게 잘 학습을 시켜야 복음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교의 도구를 넘어서 좀 존재론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접근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이죠. AI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대답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넘어서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 보시면요, 여기 보면 크티세이라는 말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우리 공동번역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쩌면 이 피조물 안에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또 어쩌면 아바타, 어쩌면 인공지능도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선교 독점에 대한 제고. 디지털 선교는 선교의 대중화를 이끈다. 선교는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신학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어쩌면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혁명은 모든 사람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대중화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액션 플랜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과거와 현재 한국 선교에 관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미래 디지털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라. 우리가 디지털 선교를 하려면 뭐가 소스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트랙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KWMA가 할 일이다 라고 압력을, 선교사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AI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서 디지털 선교 시스템을 갖추고 디지털 선교사를 양성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결론은 손끝에서 땅끝까지, 땅끝에서 넷끝까지. 이상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방식은 대강 컨설테이션 중심으로 했고요. 발제 2개 하고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어요. 가졌던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선교단체 되게 리더들이 모였거든요. 단체장들이 모였는데 실제로 겪는 도전과 변화가 뭔가. 두 번째는 실제로 돌파한 사례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향을 시도한다고 할 때 그거를 어떤 흐름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걸 네이밍하는 작업을 같이 좀 해보려고 했어요. 저희가 이번 모임 전에 사전에 우리 소속한 124개 단체에 보냈고요. 그래서 40%의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선교적 변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분류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혼란이었어요. 전과는 너무 다르다. 선교단체들이 느끼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원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특별히 교회적 인프라가 약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적 방법들을 찾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또 서베이에서 나온 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아무래도 단체장들이니까요. 효과적으로 우리 단체를 좀 운영하자라고 얘기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방향들을 좀 시도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미리 공개가 되고 또 공유된 다음에 이제 컨설테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변화와 도전을 직면하고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을 다 테이블별로 모아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로 치니까 지난 코로나 이후로 멤버 케어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복잡성이 굉장히 커졌고 선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멤버 케어의 기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당연히 재정 부분은 더욱 커지고 있죠. 교회 인프라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거를 직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원, 아마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직면하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동원,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좀 가보자.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나눴어요. 그러나 가장 반복해서 나온 것은 교육과 훈련. 우리가 새롭게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뭐라고 부를래? 우리가 도대체 뭐를 배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새로운 방향성을 뭐라고 부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게 없었어요. 다들 뭔지 잘 모르겠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새로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학습이 일어난다고 할 때 크게 뇌에서 뉴런들 사이에 변화들이 있죠. 기존의 뉴런들이 연결됐던 패턴들이 끊어지는 언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배웠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됐던 것을 활성화시키는 리런이 있죠. 그 다음에 전혀 가보지 않은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질 때 학습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앵코이에 참여 중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했어요. 저희가 지금 미래의 돌파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훈련이고 학습이라면 도대체 뭐를 배워야 될까? 앵코이를 우리가 언론하고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요. 앵코이의 원래 이름은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World Evangelization이에요. 사실은 이 방향이 메타 내러티브죠. 거대한 스토리로 70년대부터 50년 동안의 세계 선교계를 끌어온 거예요. 사실 이거 다 동의했거든요. 세계 복음화, 남은 과업 이루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잔 운동도 원래 이름은 아이코이예요. 그리고 90년대를 전후로 해서는 밀레니움을 10년 앞두고 2000년을 10년 앞두고 남겨진 과업을 끝내겠다고 해서 이런 G코이 같은 포럼이 여기저기서 자라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Year 2000, 토마스 왕, 타겟 23, 2030, 나 얘기 기억나시죠? 백투 제루살렘 얘기도 결국 그런 흐름 가운데 있어요. 이 방향들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실용적이죠. 목표 중심적이고 그러나 성찰은 약해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번 앵코이가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얘기 나온 것은 전 너무나 기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주의권이 지금이라도 이것을 붙잡고 얘기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월드 크리스티애니티의 얘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리플렉션 했던 것들을 뒤로 반추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뉴 내러티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과거의 세계 복음화라는 것처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랜드 내러티브가 되기에는 뭔가가 약합니다. 앵코이를 리런하고 있는가? 앵코이에서 단어 두 개를 봅니다. 원래 이것이 시작될 때는 G코이에서 시작했다가 내셔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였어요. 풀뿌리와 실제 일어나는 다양성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많은 발제자들이 사례를 얘기한 건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왕성하게 얘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이요.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계 내에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성찰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룹은 사실은 지난번 앵코이 때 부산에서 모인 거 이후로 지난 4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났어요. 그것들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앵코에서 다시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런할 것인가? 여기가 오면 굉장히 막연해져요. 사실은 제가 이 흐름들을 보면서 이번 앵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원래 앵코이가 갖고 있는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세계 복음화라는 말의 메타 내러티브는 힘이 대단합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메타 내러티브 새로운 건 뭐죠? 이런 다양한 변화들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요, 언런을 하고 리플렉션을 충분히 해도 새로운 런의 방향성이 없으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옛날 생각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헤어지면서 고민해 봅시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습이 다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 메타 내러티브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자는 스스로를 변화시켰어요. 아이코이라고 부르는 것을 1989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로잔 무브먼트 포 글로벌 미션으로 바꿨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훨씬 다양한 선교의 분야를 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주역은 더 이상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지역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인계해지는 방향으로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환기 때마다 사실은 사역자들을 숨겨두십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 가운데 있어요. 바울과 같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메타 내러티브들을 잡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께서고 너무 많아가지고 긴장을 엄청 했는데 오늘 조금 줄여서 좀 낫습니다. 저희는 여성선교사, 변화하는 여성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에게 주어졌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희 트랙 이름이 원래는 여성선교사 그리고 가정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성선교사라는 이슈만 하더라도 매우 큰데 가정이라는 또 그것만 해도 엄청 큰 거를 같이 붙여놨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좀 나빴는데 어쨌든 첫 번째 모임 때 가정을 완전히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여성선교사 앞에다가 여성선교사 트랙 하면 분명히 신청은 안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이 신청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셔. 그래서 어쨌든 여성선교사 앞에다가 변화하는을 집어넣으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여성선교사님들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많이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46명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이렇게 이쁜 분들이 함께 모였고 남자가 한 분 보일 텐데 저분이 우리 트랙의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정승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매우 좋아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첫 번째 트랙은 시대에 부응하는 선교사라고 해서요, 신전도 부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800년 후반에 있었던 그 전도 부인의 역할을 신자를 집어넣어서 우리 여성 선교사들이 신전도 부인으로서 선교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여성들을 신전도부인으로 만들어서 이끌어내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실제적인 액션 플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나눴고요. 짧은 시간에 그거 나누면 기분 나쁘실 거니까 그거 얘기 안 하고, 두 번째 트랙 때는 저희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저희들의 영성을 깊이 돌아보고, 저희는 여기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저희 트랙에서는 토론 시간이 40분 정도 충분히 주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렇게 전지에 함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아주 액티비티한 시간을 가졌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트랙에서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네요. 뒤로 가라. 아시는 분이죠? 이건희. 2012년 4월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에게는 남자가 갖지 못한 숨겨진 힘이 있다. 능력 발휘를 못하게 하면 나라의 손해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성을 엄청나게 등용을 하고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삼성이 많이 발전했다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성 선교사에게는 남성 선교사가 갖지 못한 숨겨진 힘이 있다. 능력 발휘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이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을 뭐 더 배려해달라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저희가 그 설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신 113명이 참여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여성의 역량이 충분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해서요 64%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과반수 이상이 여성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만약 여성의 그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가 가는 길,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모여서 한 행동들은요, 사실 남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까,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네, 설문조사 하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와 여성 선교사와 잘 협력하고 있냐, 설문조사에 임한 분들 아시죠? 긍정 5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들에게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호의적이지 않다. 두 번째, 남성 선교사와 여성 선교사의 협력은 어떤가?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앞에 계신 네 분 중에 한 분만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지, 사실 4분의 3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여성 선교사 간의 협력은 어떠냐? 우리 남성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여성 선교사들을 기회를 주시고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너희 여성 선교사들의 적이 서로잖아, 이런 말을 되게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자신들이 돌볼게요.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노력할게요. 그 각오를 엄청 다지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5분의 2예요 5분의 3은 여전히 부정이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선교사와 현지 여성과의 협력은 4분의 3으로 나왔지만 이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여성 선교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현지 여성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정과 존중을 구합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여성 편에 한번 서 주십시오. 남자분들이시여, 제발 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편에 한번 서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잘할 수 있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처음 그 트랙의 주제로 받게 된 것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이 아니고 교회와 선교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트랙 리더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조금 더 좁히자 이렇게 해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줄였고요. 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또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고 할 때 그것은 타문화 선교, 타문화에서 사역하는 거를 전제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아까 그 마미노 교수님이 조작적 정의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조작적 정의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좀 좁은 의미를 갖고 선교적 교회, 또 거기가 그 선교적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랙 리더들이 지금 김영희 목사님, 지금 KWMA 운영이사시고요. 그 다음에 오일영 목사님은 전 감리교 선교부 총무셨고, 또 윤마태 목사님은 천안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명준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김충한 선교사님은 합신교단의 선교부 총무시고요. 저 이렇게 6명이 모여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로드맵을 만들어 볼까 하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한 결과 이런 로드맵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어제는 그 3시간 내내 참가자들이 한 46명 이렇게 되는 참가자들이 전부 그 포스트잇으로 작업을 하고 토론하고 토론한 결과를 전지에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우리가 그 그리는 로드맵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그 지금 저희가 어제 오늘 작업했던 거를 그린 건 아니고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부터 보면 그 지금 현재 지역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요, 이슈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할 건가 하는 거를 결정적 성공 요소, 영어로 critical success factors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결과 영역, 그래서 key result area 이렇게 해서 결국 엔드골이 나올 거다. 이런 과정을 간 겁니다. 이 밑에 과정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엔드골까지 갈 때 이게 굉장히 챌린징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간을 둬 가지고 거기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전략을 짜고 그것이 달성되면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잇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아이덴티파잉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한 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의 선교에 대한 인식 부족, 교회와 선교사의 소통 부족,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장 선교사의 관리 감독, 돌봄의 부족, 선교사 선발 기준의 미비, 선교 재정의 감소, 선교 인적 자원의 감소, 교회 선교 비전의 결여, 단기 선교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 지역 교회 중심의 선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결정적 성공 요소를 하기 전에 먼저 엔드 비전을 먼저 좀 찾아봤어요. 그 엔드 골이 뭐여야 되는가?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조금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선교 체질이 강화되는 것, 성도들의 타문화 지수가 높아지는 것, 모든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선교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또 리더십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뀐다. 성도들의 삶은 그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이어진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건강해진다. 주변의 이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근데 제 가슴을 가장 아주 그 감동시킨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민자 자녀들과 친구가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엔드 골입니까? 그래서 그 결정적 성공 요소들 중에는 어떤 것이 나왔냐면 선교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고 선교사의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돌봄이 가능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결과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6번째예요. 목회자들이 앵코에 같은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 10번째 목회자들의 선교 전략 스터디 그룹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제안만을 제가 여기 좀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리팅킹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듀잉 미션을 3개월 내지 6개월을 한번 쉬어보자. 이게 계속 뭘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반추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목회자 선교 아카데미 혹은 목회자 선교 교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확산하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선교를 감당하도록 애써야 된다.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많이 낳게 좀 도와주고 하는 일까지 해야 이게 선교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자신학과 트랙을 섬긴 장창수 선교사고요. 외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신학이 덜 돼서 그냥 발제문을 쓰라고 하신 대로 발제문을 쓰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한국 사회가 좀 더 그 가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가 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실행 역량에서 이제 벗어나서 개념 설계 역량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발견해가는 그 개념 설계 역량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나은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고도 성장, 뭔가 선교나 일이 단순할 때는 실행 역량이 모든 결과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빨리 변해가고 많은 변수들이 있을 때는 아마도 실행 역량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개념 설계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기어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행 역량이라는 것이 그간의 한국 선교 안에 큰 경쟁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기 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러내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건물도요, 세계 6위의 시공 능력을 자랑했지만 정작 그 안에 핵심 기술들은 다 외부에서 온 거고 서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이 꼭 우리가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안에 돌아봐야 될 것인지 성찰하는 것들이 이 자신학화의 큰 목적 중에 한 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3자 선교의 모범 모델이 한국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급, 자전, 자치라는 세 가지는 선교를 안정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거기에 제기된 또 하나의 자아로서의 자신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안정적인 선교가 머물지 않고 그 선교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혁하는 이 지속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네 번째 자아가 부족했을 때는 아마도 제도적인 사역이나 우리 안정적인 사역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역이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찰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코의 전회가 저희 모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주 자주 많이 모이지는 못했던 게 이제 발제문 쓰느라고 이제 서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가이드대로 위원들 모임을 진행했고요. 조금씩 저희의 생각들을 모아가고 다듬어가면서 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자의 현장들이 굉장히 이번 앵코에 필요한 유니크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고 앞서 보여드리는 모임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자신학화라는 것은 굉장히 생경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 안을 들어가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과 또 까다로운 주제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앵코이 안에 다 다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안에서 어쩌면 선교에 있어서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훈련의 부분들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또 옆에 보시면 자신학에 있어서 가장 코어가 될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개인적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는 활동을 한번 여러 상황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현장으로서는 지역교회와 그리고 선교 훈련 기관과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의 신학교와 같은 신학 교육과 그 신학 훈련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뜻이 맞아져서 같이 이런 세팅들을 구조를 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코이 안에서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나름 발제 주제들과 최대한 많이 대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세팅하게 되었었고요. 매 시간들마다 참여해 주신 저희 참석자들이 열정적으로 나눠주셔서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물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서로 간에 큰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트랙에서 나온 대화들 가운데 참 이렇게 주목할 신학적 그런 문장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성의 소리로서 우리가 좀 더 현지인들에게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것, 주도성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장해가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나 사역적 틀을 성급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자성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공간을 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그런 성령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지만 이런 자신학이나 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 체계가 아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지인들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라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선교사는 답을 주기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긴 호흡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현지 교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었습니다. 앵코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 강국이 된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예전에 한국이 선교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크기와 숫자보다는 영향력과 가치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국이 단순히 힘과 우월성을 가진 나라라면 선진국은 가치와 영향력을 나누는 나라이고 누구보다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면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동반자적인 것들도 이와 같은 접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될 가치들 가운데 강국이 추구하는 크기나 증가나 성장이나 비교나 확장이나 우월감이라면 선진국 가운데 영향력, 공존, 지원, 가치, 그리고 기여함 등의 키워드들이 저희 사역의 곳곳에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액션 플랜을 따로 내놓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동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선동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선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번에 발제하신 저희 위원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각자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누었고요. 저도 국제선교 동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놓은 선교에 어떤 제3세계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를 소원하게 만들어주는 일 가운데 이 자신학의 원리들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서요,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사도행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온갖 많은 학문적 분석이 있지만 저에게 바울은 스스로가 전략가라기보다는 예수를 만나고 사랑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냥 걸었고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이 성경이 되고 사도행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행해 줄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될 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전반기책 트랙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선교사로서 이렇게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반기책 트랙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못한 지역이나 종족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이요. 제가 눌러야 되나요? 어디 보고 눌러야 되죠?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이렇게 세 권역이 모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첫 번째 트랙에서는 우리가 회개와 성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상황과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전략과 실천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불교권 선교회에서 이 성찰을 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부적 이슈, 외부적 이슈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 내부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놓고 우리가 다 나누었는데요. 연구하지 않는다. 선교사가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다 동의를 했고요. 선교사가 소진이 되었을 때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을 하지 못한다. 각계 전투다. 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돈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회개의 문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달리계층의 선교를 할 때는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갈등, 그런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 전략이 부족하다. 종교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선교 전략이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언어와 그런 세계관, 문화가 고려되지 않는 선교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까운 지역, 태국이나 이렇게 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선교팀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이 선교사가 그 방문을 하고 나서 지치고 탈진해서 선교를 해야 할 힘이 없는 그런 경험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외부적인 상황에는 핍박과 고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자발적으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도 굉장히 핍박 가운데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갈등, 현지화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야 하는데 능력과 힘과 그것들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소극적이고 위축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특별히 이 전반기책 트랙에서 종교권별로 전략들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선교사의 자질,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에서 정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청지기의 삶, 고난과 선교, 고난을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선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권에서는 불교의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의 문제다 라고 보았고요. 복음의 변혁 가능성, 구속적 유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힌두권에서는 힌두권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인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누출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현지화의 문제, 어떻게 이 현지화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것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서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성육신적인 정말 낮아짐의 자세, 그 속에서 공동체 간의 그 내부자 중심의 공동체 간에 있는 배타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누었습니다. 아닌데요. 네. 오늘 나누었던 내용 중에는요, 박해 중에 있는 공동체들, 현지인들,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선교를 헌신해야 하는 우리와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현지 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 섬겨야 한다. 세 번째는 적절한 복음 제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부자 중심 공동체를 격려하고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자발적으로 이양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지 목회자의 2세들, 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그 현지 목회자의 2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격려함으로써 상층 계층이나 또 도시 선교, 전문인 선교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 종교권별로 사역자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텐트메이커 앤 뱀트랙의 서기를 맡고 발표를 맡은 변대현 선교사입니다. 자, 여기 오기 전에 화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에어컨
세탁기 분해 청소를 하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객들이 연락이 와요. 네, 세탁기 청소해 달라고. 네, 네. 여러분 이번에 텐트 메이킹과 뱀 트랙이 참 생긴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상황 때문에 이 트랙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변화된 상황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새롭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네. 네, 텐트 메이킹 앤 뱀입니다. 뱀. 네. 지루하지 않게 하라고 해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재미있습니다. 네. 텐트 메이킹 앤 뱀인데 뱀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죠. 개념이 참 많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본다면 텐트 메이킹은 선교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타문화권에서 일과 직업, 전공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과 사역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요, 비즈니스를 통한 미션, 선교지에서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선한 영향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텐트 메이킹과 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왜 선교사가 이런 자비랑 또는 텐트 메이킹 또는 뱀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한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직업들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직업군 또 사업군을 통해 선교에 동원하고 또 동력화할 방법과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또 해당 선교지에 적용 가능점을 찾으면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에 동원되어지고 동력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텐트 메이킹과 뱀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교지의 전략적인 필요성입니다. 이미 선교지에 있거나 또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비자 문제, 또 제한받는 지역이죠. 공산권이나 이런 비자 받기 힘든 곳에 비자 문제나 신분 노출이나 또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적정 기술 보급을 통해서 선교적 접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각 지역에 합당한 비즈니스와 직업을 통한 전략적인 은신처는 무엇인가? 네. 저도 실제로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할 때 에너지 사업을 가지고 하다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변화된 선교적 상황이죠. 코비드 19 때문에 또 비자발적인 철수 때문에 또 사역지를 상실해서 또 파송이나 후원이 중단되어 또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사역비가 부족해서 텐트 메이킹 또는 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신속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도 나가서 빨리 자립하라, 빨리 독립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왜 선교사가 텐트 메이킹과 뱀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트랙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아주 치열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정리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되고 계속 논의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리팅킹을 해보면 지금까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네, 비즈니스 선교를 직접적인 선교에 대비해서 좀 더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좀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 대한 교단과 교회의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빨리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받는 지역에서 특히나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철수된 경우에다가 다시 또 나간 곳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막혀서 다시 국내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 이런 케이스 때문에 제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거에 대한 교단과 교회의 좀 아직까지 대처나 이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비즈니스 선교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적절하게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 안에 텐트 메이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서로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현장가들이 외롭게 각자 도생하는 구조다. 저희는 여기 와서 어떤 일 하는 사람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도 혼자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텐트 메이킹과 뱀 트랙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 하는 분도 있고 저런 일 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런 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 플랜까지 가면은 고질적인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또 교단과 교회 선교 단체들을 위한 꾸준한 무브먼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단에 가서 또 선교 단체에 가서 교육하는 부분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비즈니스 선교에 종사하는 이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가고 또 선교지 직접 가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분 28초 27초 26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PCK 예장 통합 측 세계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홍경환 목사입니다. 저희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발제 파워포인트는 한 장이니까 그 다음 거를 그냥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제안하는데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동반자 선교로 시작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선교를 지속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한국교회는 독자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현지교회와 협력하며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동반자 선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한국교회는 동반자 선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파송단체, 후원교회, 현장 선교사가 건강한 동반자 선교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한국교회의 KWMA를 통해서 이번 앵커위의 기회를 빌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는 요즘 우리가 선교적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영국 성공의 사제인 레슬리 뉴비긴이나 데럴 구더, 랄프 위터 이런 분들이 주창했던 그런 선교적 운동과 그분들의 운동과 견주어 볼 때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 물론 성경의 초대교회, 초기 교회도 그랬거니와 1912년에 결의하고 1913년 우리 한국교회가 산둥성에 박태순, 사병로, 김영훈 선교사님 보냈을 때도 현지 교회의 그 중국인 대회의 총회지요.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먼저 가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분들이 안내해 준 곳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선교를 이루었던 그런 좋은 선교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6년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님을 해방 후에 첫 선교사 타문화권으로 또 보낼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고 또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도 하고 그 역사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주 동반자적으로 프래터널 워커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도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소통하면서 아주 좋은 선교의 시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들의 선교가 이미 1970년대 서구 선교사들이 더 이상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를 하지 말자고 했던 그런 것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쉽게 가시적으로 또 현장에서 중복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했던 그런 과오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스스로가 반성하듯이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트랙에서 어떤 분이 4년 전에 앵커에 왔는데 아젠다가
이번 8회도 그렇게 많이 썩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젠다가 바뀌지 않은 것은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못함에 대한 반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모일 때는 이런 모임들이 내놓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을 일회성으로 우리가 함께 대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될 때까지 또다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45명의 참가자들이 모두가 다 활발히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3가지 저희들 제안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등단해 주시고요. 여러분 패들렛을 켜서 여러분들 질문들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전 너무 놀란 게 트랙 모임을 준비할 때 진짜 바쁜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열정들 4월 3일 날 프리 컨설테이션 할 때는 거의 뭐 해외에 계신 분 한두 분 빼고는 거의 전원 참석을 하셔서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새벽에 공휴일에 뭐 어지간 밤늦게 주말에 엄청난 모임들을 해주신 그 모임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패들렛 보니까 질문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집중을 해주셔서 들어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는 조금 더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계속 올려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올라와서 앉으시면서 잠깐이라도 한번 어떤 또 일들이 있는지 패들렛 막 뭐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여기 트랙을 또 대표해서 또 이분들이 요번에 보시면 이름도 트랙장 이런 거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 트랙 리더로 나왔고 또 협력위원장님들이 또 계시지만 또 그분들도 다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걸 좀 치워줘야 되겠는데요. 네, 그냥 앉아주시면 돼요. 네네네, 저 여기 앉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다음 세대 트랙 우리 김장생 선교사님 먼저 내일 거 예고편 잠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의미 있는 트랙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 MG 세대들을 선교로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요.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선행 연구를 우리 학복협의 김성희 목사님 또 선교한국의 최협 선교사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선행 연구를 하고 한 6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아주 열띤 토의를 한 9개 조별로 토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2차례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다 모아서 제가 기본적으로 발제 준비를 한 것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함께 수합하니까 정말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 대한 현실과 또 앞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이었고 앵코의 덕분에 또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화면 질문에 풀 트랙을 다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각 트랙 풀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앵콜이 끝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거니까 풀 트랙도 보실 수 있고 또 이번 전체 앵콜위는 지금 CTS하고 지금 이제 다큐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물, 트랙, 녹화 내용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정말 좀 임팩트 있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제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네, 우리 이주민 선교사들이 갖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항상 마지널리티에 우리를 두고 있는 일반 고착되어진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들이나 교단 본부장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아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경험이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좀 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주맨 선교에 대한 그 사역의 내용이나 진행되어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좀 각오 보내는 거에 고착되어졌던 우리의 선교가 이제는 거꾸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역교회와 더불어 이 사역이 잘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를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보니까 그 챗 GPT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우리 김윤태 교수님이 뭐 챗 GPT 가이드를 제안하자 이런 것도 트랙 모임도 나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챗GPT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우리 선교나 교회에 기독교에 큰 위협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적절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초교파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례로 2020년도에 로마 카톨릭은 AI 에틱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그런 어떤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현재 지금 구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챗GPT 인공지능을 통해서 설교를 표절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고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안이나 혹은 활용 방안도 전혀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이런 KWMA나 이런 초교파적으로 가이드라인, 규제 라인 뭐 어떤 그런 베이스먼트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패들렛 왔다 갔다 한번 해주시고 우리 그 선교적 교회론 질문이 이제 있는데 목회자와 선교사 사이의 갭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트랙에 모임에 참여해봤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 돼서 교회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아직도 갭이 크다고 하는데 손창남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엔드골이 뭐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거를 문자로 풀어낸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이 각 교회들에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모델은 우리 자료에 그 한 7, 8페이지로 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 교회에서 선교위원들이나 아니면 뭐 당위원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들이 어떤 단어로 모아지고 그 단어가 결국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그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시면 결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사이의 갭도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패들렛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 왜 통일에 대한 얘기, 북한에 대한 얘기가 없냐 뭐 이런 게 또 나왔고 이번에 이제 여성 선교사 콤마 가정이었는데 여성 선교사에서 이름을 여기 나온 것처럼 변화하는 여성 선교사로 바꾸다 보니까 뭐 선교사 멤버 케어라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사전 영상 보내드린 것 가운데 홍현철 원장님하고 한철호 선교사님이 설명하신 이번에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10개의 트랙을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분은 이것도 너무 많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그 여기 보니까 재밌어요. 변화하는 여성 선교사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조정희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의 변화를 위해 뒤돌아본 성찰이 뭐였는지 또 어떤 건지 또 시도는 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선교사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단 여성 선교사들 간에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 또 여성 선교사들이 가진 역량이라는 게 64%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역량이 충분한데 그걸 진짜 인지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데이터에서 나왔는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전문성을 개발하고 또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 수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자들, 우리는 이제 그 6개 조로 8명씩 모여서 나름대로 마인드맵을 만들었고요. 그럼 모두 참여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역량 개발을 할 것인지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인정과 존중, 기회를 말씀했는데 내부적인 변화를 위한 시도, 일단 우리부터 변하자. 예, 그게 우리들의 액션 플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방개척 선교 박미진 선교사님 그때 10초 모자랐어요. 말씀하실 때 그 1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쉬운 점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못 드려서 아쉬웠어요.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발제하고 그 어려운 선교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모색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 하신 지역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텐트 메이킹에는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텐트 메이킹. 예, 거기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여기서도 뭐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변대현 선교사님 처음에 이름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뱀으로 할지 텐트 메이킹으로 할지 일하는 선교사를 할지 자비랑 선교사를 할지. 네. 아니요, 텐트 메이킹에 대한 개념도 사실 정립이 잘 안 돼 있는데 텐트 메이킹을 하자니까 또 뱀 쪽이 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아우르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과 뱀을 같이 이렇게 이름을 중간에 명칭을 고쳤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우리 그 텐트 메이킹하고 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논의가 정말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변화 속의 선교단체 조샘 선교사님 얘기는 발제하기 전에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선교단체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존재론적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접근도 있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선교단체들의 고민을 이번에 많이 풀어오셨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좋은 사례나 대안들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경영학 전공했던 교수인데요. 그 시장의 흐름을 개별 기업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기업들이 합종 연행한다고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 가운데에 선교단체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축소돼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기존 선교단체가 포커스하고 있는 세계복음화 가지고서 그 내러티브 갖고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더 이상. 그리고 가서도 제자들을 삼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사실은 선교단체의 변화가 있으려면 미래의 흐름이 평신도들과 그리고 지역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살아남는 게 저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자체 동원 프로그램을 중단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 캐파가 많지 않아서였어요. 대신 저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했냐 하면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쪽으로 교회를 깨우는 쪽에 올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별 선교단체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제 단체의 리더십들이 한국 사람으로 되고 있다, 한국계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한국의 선교 단체의 리더십도 이주민 그 트랙에서 나온 것처럼 국제 단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지 않나. 제3세계 분들이 한국에 뭐 조세미 선교사 인터서브에서 와서 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이번에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트랙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홍경원 목사님 앞으로 많은 또 현지인 중심의 그 동반자 선교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좀 주목해서 담임 목사님이 변해야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선교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파송단체, 또 후원교회, 그리고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일을 노력해야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알아요. 또 다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왜 우리가 자기 주장적이고 또 교회 중심적이고 하는 선교를 계속할까?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협력, 함께 삼자간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KWMA가 계속 좀 이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제안하는 쪽이니까 같은 바디니까 계속적인 그 한국 교회에 그분들도 초청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 PCK도 80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함께 정말 이게 그 스테이크홀더들,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만 노력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동반자적 협력 선교, 동반자 선교는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협력.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분들의 트랙을 이제 도우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섭렵하다 보니까, 이 선교 변화 속의 선교 단체의 고민은 디지털 트랙에서 뭔가 좀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트랙은 뭐 디아스포라에서 조금 더 많은 일이 풀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패들렛으로 다 올려주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오픈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면 이분들이 그거를 다 스크랩해서 또 보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6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최종 보고서를 만들 때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패들렛으로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자신한테 저하고 좀 짰어요. 각본을. 본인이 시간을 오버하시면 무리바다 덮음같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장창수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 자신학과 트랙에서 정말 어떠한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이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자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제 거리감 있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신학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뭐 신학교에 가고 디그리를 받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시대에 우리에게, 아까 이 앵코이가 예언자적 상상력, 선교적 상상력 말씀하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주제 안에 돌파구는 스스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길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의 대상 국가나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여전히 좀 딱딱하게 느끼시고 학문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학자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학의 상황화라는 자신학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돌파는 성경의 묵상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트랙별 모임과 이야기들 브리핑과 전체 보고를 마쳤는데요. 우리 마지막 그 시그널송 한번 해보고 같이 찬양하고 한마디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무리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뒷부분 틀어주세요. 네, 우리 이 가사처럼 여기 계신 모든 수고하신 분들이 무리바다 덮음 같이 정말 놀라운 역사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